최근 국립박물관재단에서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잘 팔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통 제품 전문 디자인 브랜드 미미달이 제작한 고려청자 굿즈입니다. 고려청자 굿즈는 무선 이어폰과 휴대폰 케이스로 출시되었는데 소비자들은 감각적인 디자인에 실용성까지 갖추었다며 열광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마치 미니 도자기를 가지고 다니는 느낌이라며 우리나라를 알리는 효과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려청자는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로 전세계에서 인정받을 만큼 가장 아름답고 실용적인 그릇으로 불렸습니다. 자기를 처음 발명한 중국인들은 조선 백자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고려청자는 너도나도 갖고 싶어 할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또한 고려청자는 당시 중국과 일본으로 수출하여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천년의 신비를 간직했다고 칭송받는 고려청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일신라 말에 중국에서 들어온 청자는 고려시대에 접어들면서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예술품으로 거듭났습니다. 청자는 중국에서 도입된 이후 모방, 창조, 계승의 과정을 차례대로 거치며 새로운 문화예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려청자를 만드는 방법 중에서 자기를 완전히 건조시키기에 앞서 무늬를 음각하거나 찢고 그 자국에 백토나 적토를 메워 초벌구이를 한 청자유를 발라서 굽는 상감법은 우리 조상만의 독창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고려청자는 신비로운 빛깔과 우아한 무늬, 부드러운 형태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했는데 은은하면서도 맑고 오묘한 비색은 청자의 본고장인 중국 송나라에서도 천하의 으뜸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중국 송나라 태평노인은 송나라의 명품을 기록한 책자 수중금에서 고려비색이 천하 제일의 청자라고 했습니다. 비색은 중국 청자의 비밀스러운 색과 대비되는 용어로 신비로운 색이라 불리며 고려청자의 대표적인 특징이 되었습니다. 당시 고려청자는 중세 최고의 벤처 사업이자 중요한 국책 사업이었습니다. 산업화 이전의 시대에는 도자기가 국가의 제조업 역량에 대한 대표적인 가늠자였습니다. 도자기에 대해 단순히 흙으로 빚은 조형물을 넘어 원래의 수국부터 유약 등 소재를 생산한 뒤 장식과 문양을 가미해 높은 온도에 불러 구워내기까지 다양한 기술과 과정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앞다투어 도자기 기술을 경쟁적으로 연구하며 지금의 산업전쟁을 방불케 했습니다. 10세기 후반 고려 광종은 청자기술로 유명한 오월국의 장인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해 도자기 기술을 이 땅에 정착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에 고려의 왕들은 강진에 왕실용 가마를 설치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12에서 13세기에 이르러 천하 제일의 비색 청자와 세계 어떤 민족도 흉내내지 못한 상감청자가 등장하며 청자의 황금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도자기에 대한 수요는 한중에 모두 있었지만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은 한국과 중국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특히 고려청자와 조선백자로 수준 높은 도자기 기술이 있었지만 일본은 한국과 중국이 가진 도자기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에 일본은 자신들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도자기를 우리나라에서는 왕과 양반들로부터 백성들까지 생활식기로 사용하는 것을 부러워했습니다.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공격하며 임진왜란을 일으켰는데 그 주된 원인은 도자기를 만들 조선의 기술자를 잡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장수들 뿐만 아니라 영주들까지도 경쟁적으로 조선의 도공들을 일본으로 잡아갔습니다. 이 때문에 임진왜란을 일으킨 이유가 도자기 때문이었다고 도자기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엄청난 수의 조선 도공들이 일본으로 납치됐고 조선의 도자기도 약탈되었습니다. 결국 고려시대 청자를 만들어낸 도자기 제조 역량은 조선 백자로 이어지는 듯 했으나 임진왜란을 거치며 우리 도자기 산업은 주춤해졌고 일본에서는 최초로 도자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임진왜란 때 이삼평, 정유재란 때 심수관의 가문의 시조인 심단기를 데려갔습니다. 조선시대의 도자기 산업은 원료 수급부터 소재 가공, 제조, 납품에 이르는 과정을 도공 1인이 소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 명의 도공을 데려가 원료만 찾아내면 도자기 생태계가 일본에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결국 이삼평은 임진왜란 때 일본에 끌려가 일본 규슈에서 아리타자기의 모텔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원료를 처음 찾아 도자기 생산을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일본의 도조 신으로까지 추앙받고 있습니다. 1917년에는 아리타에서 일본 최초로 도자기가 만들어진 지 300년이 되는 해를 기리기 위해 도조신을 기리는 신사 인근에 도조 이삼평비를 세워 지금까지 도조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시 무사유지의 사회였던 일본에서 전문가 그룹이 처음 고위층에 등장하며 사회적 예우를 받는 기틀이 형성된 것이 이때였다며, 이것이 발전해 혼신의 힘을 쏟아 최고의 물건을 만든다는 일본의 문호즈쿠리 정신이 이때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한국의 기술자를 강제로 데려가 자신들의 도자기 산업을 구축하고 지금의 장인 정신까지 우리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또한 일본은 임진왜란 때 도자기 기술을 훔쳐간 데 이어 일제강점기 때는 대대적으로 고려청자를 도굴 해갔습니다. 일본인들은 고려청자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고려 고분들을 파헤쳐서 앞다투어 가지고 갔습니다. 당시 고려청자는 대부분 고려시대 고분 속에 묻혀 있었는데, 조선인들에게 무덤을 파헤쳐 유물을 꺼내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조선은 예로부터 조상을 소중히 모시는 문화민족으로 아무리 먹을 것이 없고 헐벗어도 자신의 조상의 무덤을 파헤쳐서 유물을 팔아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달랐습니다. 당시 고려자기의 도구를 조장한 최악의 장물아비는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그는 부임 후 틈만 나면 일본인을 시켜 얼마든지 좋으니 고려청자를 가져오라 했고, 몽땅 사자는 식으로 마구 사들이며 고려청자 광풍의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이토는 있는 대로 고려청자를 싹쓸이했는데, 이란과 귀족들 사이에서 고려자기는 최고급 선물로 통했습니다. 고려청자 상품이 당시 서양에서는 최소한 수백 원에 거래됐는데, 조선에서는 10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도 큰 이문이 남는 장사였습니다. 이토가 수십 회 직접 반출한 고려청자가 1000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토 히로부미는 훗날 안중근 의사의 총탄에 맞아 죽었습니다. 일본인들의 행동은 여기서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고려청자를 자신들의 보물로 지정하고 고려청자 모조품을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1990년 세계 각국에서 개인전까지 개최했던 일본의 도예가 다니순세가 고려청자의 복원에 성공했다고 떠벌렸습니다. 그는 당시 누구도 밝혀내지 못한 고려청자 복원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며 이듬해에는 일본 아키타 현립미술관에서 전시회까지 열었습니다. 이후 93년 유네스코 파리본부, 95년 이탈리아 피렌체와 밀라노에서도 도예전을 열었고, 밀라노에서는 최고의 영예인 암브로지노 금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고려청자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며 전세계를 놓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어이없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의 도곡이 만든 작품을 사들여 자신의 낙관을 새긴 뒤 자신이 만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도예가들이 이런 거짓을 밝혀내자 나중에 한국에까지 와서 사죄하며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고려청자는 우리 선조의 놀라운 업적이었지만, 일본이 이를 훔쳐가고 심지어 자신들이 고려청자를 만들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서 우리의 분노를 샀습니다. 고려청자의 쇠락은 일본의 영향이 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려 후기로 가면서 도자기의 주요 산지이자 청자토가 풍부한 남해안이 왜구들에게 거덜나면서 도자기 기술 자체가 서서히 쇠퇴했고, 특히 고려말 왜구의 침입으로 인하여 남해안의 청자 산지들이 약탈 방화 소치를 거듭하며 수많은 장인들과 도공들이 죽어나가고 전승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고려청자는 당시 중단되었지만 우리 선조의 업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과거 고려는 고려청자를 만들어낼 정도로 우리 역사상 가장 빛났던 문화 강국이었습니다. 고려청자, 나전칠기,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등 제조업에 기반을 둔 고려의 문화 수출품에 중국에서 베트남, 필리핀까지 환호했습니다. 마치 지금의 스마트폰과 자동차처럼 고려의 문화제품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고려청자는 고려가 세계 어떤 문화도 쉽게 도달하기 힘든 최고의 지점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며 전 세계에 세련되고 아름다운 문화를 가진 나라라고 불려진 고려는 우리에게 코리아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고려시대 이후 우리는 일제강점기와 6.25란 민족의 위기를 이겨내고 폐허가 된 한반도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경제적 부흥을 토대로 이제는 새로운 시대 한류 열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조로부터 이어온 대한민국의 창조적인 DNA는 이제 다시 놀라운 힘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쓸모왕이었습니다. 매일 다양한 세계 뉴스를 한 방에 쭉 보내드리는 푸시뉴스입니다. 프렘푸시와 함께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정말 유익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일본에서 닌텐도 스위치 판매 사기범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나가타 카즈야는 SNS에 닌텐도 스위치를 양도합니다. 라는 거짓글을 올려놓고 현금을 챙긴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일본에는 최근 닌텐도의 인기로 상품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품귀 현상에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이 집에서 머무르면서 닌텐도 게임을 하려고 많이 구매하다 보니 상품을 찾아보기 힘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때에 나가타는 게임기를 구입할 권리가 여러 곳에서 당첨돼 상품을 싼 가격에 팔겠다 라고 거짓글을 올린 것입니다. 피해자는 같은 도내에 사는 30대 남자로 인기의 피트니스 게임을 하기 위해서 닌텐도를 찾던 중 SNS에서 나카타의 글을 보고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사카 시내에서 만나 피해자는 대금 33,000엔 약 36만 9천원을 나카타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상품 대신 담보로 자신의 운전면허증 복사본을 주면서 바로 보내주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 후 상품도 안 오고 연락도 되지 않아서 경찰에 신고했고 바로 체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정말 본인의 면허증을 주면서 사기 행각을 벌일 용기 있는 사람이 있다니 놀랍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고 사이트에서도 상품을 구입하려면 정가의 2배 이상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폭등하다 보면 언제든지 이런 사기 범죄가 활개를 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일본의 나카타처럼 바로 체포가 될 것이면서 말이죠.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네요. 다음 뉴스는 CNN 40년 역사상 처음으로 여론조사에 대해 사과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는 CNN에 민주당 후보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14% 격차로 앞선다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데에 대해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CNN 측은 정치인이나 선거 캠프가 여론조사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CNN 40년 역사상 처음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8일 CNN이 공개한 여론조사로 바이든 부통령의 지지율이 55%로 트럼프 대통령이 41%로 바이든이 14% 앞선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을 두고 트럼프 선거 캠프는 CNN 최고 경영자 제프 제거에게 CNN의 여론조사는 편향된 설문조사와 왜곡된 샘플 추출을 통해 유권자들을 오도하기 위해 설계됐다며 이것은 유권자들을 억압하고 대통령에 대한 추진력과 열정을 억누르기 위한 속임수이자 가짜 여론조사이며 대통령에 대한 실제 지지를 거짓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데이비드 비질란테 CNN 부사장 겸 법률 고문은 트럼프 캠프 측의 편지는 모두 사실적으로나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캠프가 주장한 모든 혐의와 요구는 전면적으로 기각된다. 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과거에 정치인들로부터 법적인 위협을 받은 것은 베네수엘라 같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에 대한 존중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정권을 가진 나라들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뭐 트럼프나 CNN이나 세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황당무계하냐 정당하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트럼프가 하는 행태는 너무 당당하게 나가니까 정상인 것처럼 헷갈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데도 상대방이 목소리가 크면 살짝 당황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음 뉴스는 EU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는 소식입니다. EU는 중국과 러시아가 C19 관련 허위 정보를 담은 가짜뉴스를 온라인상에 의도적으로 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EU 행정부인 집행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C19 허위사실 대응 전략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베라 주로바 집행위 부위원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EU 영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C19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통해 민주적인 토론을 저해하고 사회적 양극화 약화 및 자신의 이미지를 개선시키려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EU는 처음으로 보고서에 중국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증거가 있으면 반드시 말해야 한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U 외교정책을 총괄 지휘하는 장관인 조셉 보렐 등은 투명성 강화와 함께 공중보건을 위한 조치로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유럽 지역에서 많이 사용되는 정보 유통 서비스 사업자들은 매달 C19 등에 대한 가짜뉴스 근절 활동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또 정보기관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작성된 정보를 우선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하도 어수선하니까 히틀러의 괴벨스가 여기저기서 설치고 있네요. 마지막 뉴스는 일본에서 원숭이 70마리가 탈출을 해서 긴급한 추적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일본 치바현 후츠시는 10일 일본 원숭이 약 70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자연동물원에 가설 울타리에 구멍이 생겨 원숭이가 도망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원숭이 포획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펜스에는 공구로 세로 약 38cm, 가로 약 30cm의 크기의 구멍이 열려있는 것을 10일 아침에 관계자가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새벽에 어떤 사람이 공구를 사용하고 펜스가 절단됐다고 보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시에서 원숭이 관련 피해 신고는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동물원은 지난 9월 태풍 15호가 발생했을 때도 100마리 가까운 원숭이가 탈출했던 곳입니다. 태풍으로 피해를 받아 휴원하고 복원 공사를 하던 동물원에서 다시 한번 원숭이가 탈출을 한 것입니다. 이에 시는 원숭이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주의를 호소하면서 먹이를 담은 덫을 사용해 포획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에서는 과거에 문제가 된 외래종과의 교잡이 우려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의 담당자는 지금은 번식기가 아니고 교배 가능성은 적다. 빠른 시간에 원숭이를 포획해 우리에 되돌리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원숭이